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의 5년 후 미래, 과연 중국을 누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볼까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인도가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GDP 면에서, 각종 체제 면에서, 정치력 면에서,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중국을 압도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굉장히 느리게 걸어가고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구조적으로 중국을 이탈하는 많은 기업들, 또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이 완전히 이탈해서 세계의 공장이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현상, 중국이 아니야, 중국을 배제하자, 다른 나라로 이탈하는 그런 현상, 또 그런 현상 속에서 오히려 이게 기회다, 인도는 내가 그 제조기지로 자리 잡아보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이제 인도가 중국의 자리를 뺏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인도가 중국을 누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2019년 경제전망서에서부터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망서에 이르기까지 인도를 제 기억에 한 번도 빼놓고 얘기를 빼놓고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인도의 성장성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고, 제2의 중국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 그 답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조언을 많이 드렸었고, 그런 국가의 제조기지를 두거나 수출 파트너국으로 선정해서 경영 전략을 꾀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기업들에게 많이 드려왔었는데, 역시 25년 경제전망서에서도 보시는 214페이지죠.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세계의 공급망 재편. 사실 여기에 제목에는 인도가 없지만 이 챕터의 주인공이 인도거든요. 실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이 경제전망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중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성장 둔화. 중국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을 마감하고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 5% 어렵겠다라는 전망이 등장했습니다. 4.8% 성장할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 성장률도 4.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성장, 고착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봤을 때 4% 후반의 성장률을 저성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과거의 고성장은 마감하고 중성장화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성장화 될 것이다. 이제 물론 중국이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망했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를 들면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산업, 건설 산업, 이쪽은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의 구경제 말고 신경제,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런 영역들을 보면, 이 신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아직도 세계 경제를 호령하듯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끝났다라는 표현은 또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여담으로 좀 드려봅니다. 어쨌든 중국은 그런 구경제와 신경제가 교차되면서 중성장화되고 있다. 이제 저성장의 기로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는, 이제 과거 성장을 주도했었던 지배적인 특징,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름했었던 그 닉네임이 이제 점차 지워지고 있다. 그 닉네임은 뭡니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려졌었던 그 배경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세계의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으로 유입됐었던 인월드, 파랑색 인월드, 세계의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으로 유입됐었던, 이게 바로 중국에 공장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인월드가 계속 줄어들고 반대로 아웃월드, 중국마저 해외에 공장을 짓는 거예요. 아웃월드가 오히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장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조기지가 이전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었는데, 그러면 2025년 이래로는 어떤 국가가 제2의 중국이 될까? 세계의 공장이 될까? 장기적으로 어떤 나라가 그 공장 역할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무역전쟁과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현상을 우리는 명확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트럼프 시대, 첫 번째 트럼프 시대죠. 2017년 트럼프 시대가 열렸고 18년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관세를 끌어올립니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끌어올리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끌어올리죠. 이게 무역전쟁의 거의 시발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트레이드 워라고 불렸던 서로 간의 관세를 끌어올렸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지금의 국면에는 역시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가 unfavorable, 부정적이기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역시 빨강색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치는 그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역시 중국을 겨냥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의 시대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스웨덴도, 호주도, 사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종류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또 극해지거나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움직임 속에서 물론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이라든가 막강한 밸류체인 상에서의 파워, 이런 것을 의식해서 그걸 대놓고 표현하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무역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벌이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전쟁은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하고 있고, 제가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이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을 통해서 일관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고성장하는 나라가 있다. 예외가 되는 나라가 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유독 성장률이 높게 유지되는 나라 인도를 6.7%, 또 25년 그마저도 6.8%로 성장률이 더 높은 성장률로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OECD의 세계 주요국별 성장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 3.2 저성장 고착화 되어 버리는데, 중국 경제 특히 23년 5.2,
24년 4.9, 25년 4.5%로 역시 저성장 고착화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인도는 6.7, 6.8%, 인도네시아 5.1, 5.2%로 정말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 혹은 더 높은 성장률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IMF도 향후 5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나름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끼리만 잠깐 볼게요. 경제 규모가 이 동그라미의 크기입니다. 동그라미의 크기가 큰 나라끼리만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러시아, 미국 이런 동그라미 크기가 큰 나라들끼리만 비교해 보면 25년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면서, 그죠? 그리고 29년 성장률, 5년 후의 성장률도 가장 높은 나라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내년 성장률도 경제 규모 면에서 큰 나라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역시 장기적으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 고성장을 나름 유지하는 나라로 IMF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ADB, 아시아개발은행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러 권역별로 좀 아시아 주요 권역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막대 그래프가 가장 높은 권역이 어디입니까?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에도 인디아 가운데 있죠. 인도가 제일 높죠. 근데 이 빨간색이 뭐예요? 2015년에서 19년, 2010년대 후반이에요. 근데 2010년대 후반보다 2024, 5년도가 더 높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인도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2010년대보다 지금 경제가 더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인도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2010년대보다 낮은 나라가 PRC,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2010년대 고도의 성장을 하다가 2020년대 지금 낮은 성장률로 바뀌었는데 반대로 인도는 높은 성장률을 하다가 지금은 그거보다 더 높은 성장률의 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설명이고, 심지어 ADB조차 올해 경제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그리고 사우스 아시아, 정말 성장하는 나라들, 유망 아시아 국가들, 주요국들을 이렇게 쭉 제시해 놨는데 이 국가들 다 고성장하는 나라들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는 바로 인도고요. 또 경제 규모 면에서도 사실상 의미 있는 나라, 예를 들어 부탄 같은 경우도 높은 성장률이지만 경제 규모 면에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저성장하는 세계 경제지만 고성장하는 나라 인도, 이런 부분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도는 고성장할까?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디 정부, 첫 번째 모디 정부가 등장했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국가 전략이 뭐였습니까?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서 만들어라, 제조업 육성 정책이에요. 그리고 모디 정부 두 번째 정부 연임했을 때 뭐를 가지고 왔어요? PLI,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죠. 이런 각종 유망 제조업에 걸쳐서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왔었고, 또 역시 이번에 모디가 3연임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또 고부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또 중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는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을 역이용해서
내가 이 제조 기지로 부상해 보겠다 하는 움직임을 한 번 더 부추겨 보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그런 제조업 육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실제 인도의 산업 생산 증가율을 한번 살펴본다면, 물론 코로나19 때는 예외로 생각을 해 보고요. 코로나19 이전 상태 산업 생산 증가율이 5%를 밑돌다가 21년 이래로 5%를 웃돌기 시작합니다. 또 산업별 고용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2차 산업이 뭐예요? 제조업이에요.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죠. 그러니까 2차 산업, 제조업 내 고용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 육성 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고용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인도가 그 밖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저는 누차 인도 경제를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인구입니다. 인구는 다른 말로 또 노동력을 뜻해요. 중국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인도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인도가 되었고, 23년 기준으로 인구 기준으로 인도가 1위가 되었고, 앞으로도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계속 압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죠. 그 얘기는 중국은 당장 고령화를 고민하고 노동력 감소를 고민하는 시대에 놓이게 되겠지만, 인도는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 특히 이제 아시아 주요국들의 월별 평균 임금을 비교해 봐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보다도 사실 월별 평균 임금이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서 인도의 노동력 측면에서의 잠재력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인도의 잠재력은 저는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한다라는 말씀을 책에서도 강조했고,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노스, 유럽이 좀 약해지고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는 이 남쪽에 어떻게 보면 가난했었던 이런 나라들이 공급망 관점에서 또 자원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흘러가는 관점에서 인도가 그 글로벌 사우스의 대장 역할로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기술을 했죠. 특히 그런 관점에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GDP 대비 FDI 순유입액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요. 인도는 GDP 대비 FDI 순유입액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인도로 계속 공장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폰 생산 비중이라든가 일본 자동차 생산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제조 기지로서 이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망 재편을 확인할 때 FDI 유입액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의 증권 자금 유입액을 보아도 그 밖에 여느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인도로의 외국인 증권 자금 유입액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공급망의 재편, 인도가 글로벌 제조 기지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잠재력으로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장 규모입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 인도는 이미 세계 5위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 경익남 시그니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은
작년에 역성장, 올해 제로 성장, 내년에도 제로 성장. 일본 작년 1%대 성장, 올해 제로 성장. 근데 인도는 6%대 성장. 그러니까 GDP 규모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속도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속도, 이 규모면에서 다소 뒤에 있지만 속도가 다르니까 따로 잡겠죠. 2029년이 되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압도합니다. IMF는 인도가 세계 GDP 면에서 3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8년부터 3위국으로 독일과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린다면 중국을 누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5년 내에는 어렵겠다. 어쩌면 5년 내가 아니라 10년 내, 2030년 내가 아니라 2040년 내도 중국을 누르기는 쉽지는 않겠다. 다만 점차 인도의 위치가 부상하고 2040년, 2050년 어느 정도 인도가 중국과 대등한 위치로 점차 자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향후에 제가 너무나 장기적인 시나리오니까 향후에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 것을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인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인도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절대 중국을 누를 수 없다. 중국을 앞지를 수 없다. 영원히 그럴 수 없다. 특히 인도의 종교 문제, 카스트 제도 문제, 또 여러 가지 난무하는 불법적인 문제, 또 불법 로비라든가 공무원이 이렇게 뒷돈 받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 또 인프라적인 한계, 저도 인도를 갈 때마다 느끼고 또 중국을 갈 때마다 느끼지만 참 인도 같은 경우는 물류 인프라, 도로 인프라, 또 전력 인프라, 너무나 인프라적인 면에서 한계가 많고 법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또 경영 시스템, 또 노동법 이런 것들도 너무나 한계가 많아서 경영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러나 여러분, 휴대폰 생산 세계 2위국이 인도예요. 이미 전 세계 휴대폰 생산의 2위가 이미 인도입니다.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해 드릴게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도의 한계점이라 한다면 첫 번째 인프라입니다. 인도는 운송 비용이 너무나 높아요. 물류 시스템이 너무나 안 좋아요. 인프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전력 인프라라든가 인프라가 안 좋아요. 법적 인프라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노동법도 너무나 부재합니다. 그 밖에도 카스트 제도라든가 앞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갈등 이런 문제도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가 사람이 다닐 길인지, 어디가 자동차가 가야 될 길인지, 소가 다닐 길인지, 말이 가야 될 길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을 만큼 혼잡한 도로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물류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인도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최혜국 관세율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 관세율 높아요. 물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지 모르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을 고려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 제조 기지를 두면 인도의 그 산업 생산 장비를 수출해야 돼요. 또 여러 소재를 수출해야 돼요. 근데 관세율이 높으니까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 생산 기지를 두는 게 한계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갈 길이 없다, 가야 될 길이
없다는 한계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계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인도의 가능성을 우리는 계속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모디 정부 3.0이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림 그려 보신다면 지금 있는 한계가 그 한계점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한계점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조기지로서 더 육성해 나갈 것이 바로 인도 모디 정부의 3.0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인도가 제조기지로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방향성이지 않을까라고 그림 그리시면 어떨까. 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도가 아직 중국을 누를 수 있을 만큼의 힘은 없다. 공급망을 평가해 보면 중국은 자동차, 기계 엔진, 의료기기, 산업장비, 전자제품 주요 산업에 걸쳐서 공급망을 자체 생산이 가능한 자국 내에서 다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인도는 기계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우리는 자동차 부족하네? 의료기기 부족하네?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한국이 점령해야 되겠다. 인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야겠다라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어떨까요? 이미 다른 국가가 인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은 의료기기, 산업장비, 전자제품, 자동차와 같은 아직 인도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망을 더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서 인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 어떨까요? 또 국가별 누적 AI 민간 투자 규모를 보면 인도는 미국이나 중국, 영국, 주요국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는 아직도 열악합니다. 역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으면 어떨까요? 고부가 산업 면에서 우리는 인도와 협업점을 찾고 인도의 제조기지를 두고 생산기지를 두고 밸류체인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보면 아직도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전적인 의존도를 갖고 인도에 대한 의존도는 2.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전체 수출국에서 7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수출 가능성, incredible하다, incredible India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바로 인도의 가능성은 정말 incredible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좀 보면서 한계점을 극복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 가능성을 좀 생각하면서 인도에 좀 도전하고 또 인도에 투자하고 인도와 협업하고 인도와 경영 전략을 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또 성장 전략을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을 꾀해 나가는 것은 또 어떨까요? 하는 의견을 좀 제안해 드리면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